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신사고 국어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경화여고 학생들이 요번에 이제 첫 시험, 경화여고 1학년 학생들 첫 시험 치르면서 문학도 보지만 문법 파트를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문법 요소에 대해서 개념에 대한 걸 정리해드렸고요. 오늘은 학습활동 부분에 이제 실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좀 다져드리고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할까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문법 요소 학습활동 공부할 때, 죄송해요. 학습활동 공부할 때 그 4가지 배웠던 거 기억날 거예요. 아마 높임, 시간, 그 다음에 뭐였죠? 피동, 그 다음에 4번째가 인용까지. 그 4가지를 오늘 한 번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여러분이 좀 힘이 되는 말 선생님이랑 좀 가져와봤는데 아까 살짝 나와버렸네요. 머릿속에만 있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선생님이 최근에 포춘 쿠키가 있어서 포춘 쿠키 아시죠? 그 쿠키 빡 쪼개면 안에서 이제 종이가 나오는 행운의 편지 같은 게. 그래서 쪼갰는데 요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머릿속에만 있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꿈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그 계획을 시작하고 그 시작했으면 열심히 노력으로 바꿔야 그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시작할 때입니다 라는 걸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꿈이라는 것들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어떤 계획을 짜서 정확하게 실천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계속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이 그냥 떠있는 존재, 그냥 바라만 보는 대상이 되는 거죠. 꿈이라고 하는 건 바라만 보는 대상이 아니라 끄집어 내려와서 내 옆으로 가져와야죠. 그것이 진짜 꿈을 이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막연하게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시고요. 잘해서 좋겠다. 넌 국어 잘해서 좋겠다. 선생님은 국어 잘해서 좋겠네요. 라고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도 잘할 수 있거든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열심히 뭔가 계획을 잡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실천하시고 시작하는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물론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잘 하고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노력한 것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파이팅! 자, 오늘 문법 요소의 학습활동 부분을 한다고 했었는데, 신사고 국어교과서에는 높임 표현과, 그 다음에 시간 표현과 피동만 있어요. 그죠? 근데 요번에 시험 범위에 올림포스 국어가 들어갔는데, 올림포스 국어에는 피동과 사동이 함께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 저번에 사동도 설명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용은 간접 인용이냐 직접 인용이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문법 요소의 첫 번째 파트인 이 높임법에 대한 것들. 자, 높임 표현은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대는 청자를 높이는 거고, 주체는 이 문장 속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주인 되는 역할. 그다음 객체는 기억나요? 목적어나 부사어 같은 대상이 되는 역할. 이해하시죠? 오늘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인데요.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들한테 너 밥 먹었니? 뭐 당연히 자연스러운 얘기죠. 자, 근데 아들한테 얘기할 때 이제 너가 아니라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왜냐면 할아버지는 밥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야 할아버지 밥 먹었니? 그러면 엄마가 더 높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할아버지는 본인보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는이 아니라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 깨서라는 단어는 그런 뭐다? 조사다. 무슨 조사다?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격조사다. 주격조사 가. 원래는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깨서는 가를 바꾼 거니까 주격조사를 높여서 집어넣은 거라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밥이라는 단어도 그냥 쓰면 안 되겠죠? 높여서 진지라는 말로 들어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먹었니도 드셨니로 바꿔줘야겠죠. 그렇다면 이 진지란 단어도 그렇고 드셨니도 그렇고 둘 다
높임 선어만 하면 시를 붙인 것도 아니고요. 그죠? 조사가 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둘 다 저 말에 대한 특별한 어미인 거죠. 아니, 어휘인 거죠. 그래서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할아버지는 우리가 주체잖아요. 주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진지나 드시다. 할아버지가 드시다. 할아버지가 드시는 것이 진지. 그죠? 결국은 요 진지나 드시는 이 주체 높임을 위해서 사용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예요. 친구에게 나 동생 데리러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한 건 뭐 자연스러운 얘기죠. 근데 친구에게 동생이 아니라 큰아버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큰아버지를 을들이 붙으면 선생님 목적어라고 얘기했죠. 목적어라고 하는 건 무슨 체라고 말씀드렸냐면 객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 이제 객체 높임법 물어보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자, 큰아버지를 그럼 데리러 가면 안 되잖아요. 큰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모시러 가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큰아버지를 모시러 가고 있어. 그러면 가고 있어는 똑같은 거니까 결국 요 단어 때문에 온 거죠. 그럼 데리다라는 말, 이거를 모시다라는 말로 바꾼 거니까 이거 역시도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있구나. 와우. 그럼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 건 주체 높임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객체 높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구나.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특수 어휘는 객체 높임에 훨씬 더 많아요. 알겠죠? 네, 그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예요. 재호에게 재호야 많이 아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한 얘기죠.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께 물었는데 선생님 많이 아파? 이렇게 얘기해봐요. 선생님 많이 아파? 그러면 선생님이 친구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선생님 많이 아파가 아니라 선생님 많이 아프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프다는 말에 높임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은 우리가 편찮으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선생님 많이 편찮으세요?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 편찮으십니까? 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프다라는 말에 특수어휘라고 볼 수 있는 말들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뭐 어려운 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죠. 두 번째 문제예요. 잘못된 높임 표현. 아마 시험에서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일반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을 바르게 고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어휘생활을 되게 바르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일단 저 빨간색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선생님 카메라로 보니까 괜히 빨간색 만들어 와서 여기 점원이에요. 점원. 교과서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87페이지예요. 근데 적어드릴까요? 교과서 87페이지 신사고 교과서. 여기는 점원, 다연이, 효은이, 점원, 다연이, 점원, 다연이, 점원. 빨간색은 다 점원인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점원이 얘기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필요한 상품이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되게 어색하지 않은 표현 같죠? 왜냐면 흔히 매장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시다란 말은 앞에 있는 주체가 있을 때 할아버지가 계시다, 어머니가 계시다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어머니께서 계시다, 할아버지께서 계시다. 근데 상품이 계시는 거잖아요. 상품은 계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 상품이 높임의 대상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품이 아니라 이 상품을 소유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상품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면이 아니라 있으시면 정도로 바꿔야지 더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이 상품이 필요한 사람은 손님이잖아요. 그럼 손님은 높여줄 수 있거든요. 그럼 손님을 높인다면 그 손님은 필요하실 수 있죠. 점원 입장에서. 그냥 여기 높여 부르는 말이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필요하신이란 말로 여기를 필요하신이란 말로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신 상품이 있으시면 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때는 이미 한번 높였기 때문에 필요하신 상품이 있으면 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상품은 있는 게 맞는 거니까 굳이 시를 안 붙여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있으면이 아니라 시를 붙이는 이유는 이 말을 듣는 대상. 그러니까 이 필요한 상품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손님을 높이는 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때 이 티셔츠 어때? 내일 할머니 생일이라. 생일인 건 할머니잖아요. 그죠? 그럼 할머니 생일이니까 이 생일은 할머니 때문에 높여야 되는 단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생일이 아니라
생신이란 말을 바꿔야겠죠? 그리고, 배러인데, 여러분 봐요. 할머니 생신이라 보러 가요. 근데 누구를 보러 가는 거냐면, 결국은 할머니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할머니를이라고 하는 건 목적어잖아요. 우리 목적어는 다른 말로 객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할머니를 보러 가는 거는 할머니는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보러가 아니라 뭐라 해야 돼요? 뵈러 가야 되는 맞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 보러를 뵈러를 쓰는 이유는 뭐다? 객체 높임 때문에 쓰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럴 때 밑에 예쁜 것 같은데 너희 할머니가 좋아할 것 같아. 친구야? 할머니가 좋아할 것 같아가 아니라 할머니 높임 대상이니까 할머니께서 그죠? 할머니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실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겠죠. 자, 주체 높임, 주체 높임. 근데 이게 주체 높임이에요. 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죠? 자, 좋아하실 것 같아. 이게 요즘 제일 인기 많은 상품이세요. 마찬가지인데 상품이세요? 상품은 이실 수가 없어요. 그죠? 상품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상품이에요라고 해야 돼요. 불필요한 높임이 되는 거죠. 이때 혹시 빨간색도 있나요? 아유, 네, 있습니다. 빨간색 티셔츠를 건네면서 이 옷 색상이 너무 예쁘죠? 그랬더니 다현이가 네, 그러네요. 값은 얼마죠? 그랬더니 네, 3만 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굉장히 결정적이죠. 여러분 3만 원은 이실 수가 없어요. 그죠? 3만 원은 그냥 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뭐가 생략되는 거냐면 그 물건의 값이 3만 원입니다예요. 그럼 여기서 이십니다 할 때 이 시가 들어간 건 이 값을 높이기 위한 말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값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십니다가 아니라 3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선생님이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게 바로 여기 있는 요 파일이 될 것 같네요. 자, 한번 선생님하고 함께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지울게요. 웁스! 좀 있으면 깨끗해질 거예요, 여러분. 처음 부분만 좀 이렇고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지우면 여러분 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더 깔끔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잘못된 표현 점원부터 가보도록 하죠. 저 점원은 빨간색 부분이 있는 거죠. 점원이에요. 필요한 상품이 계시면이라는 표현 잘못했다고 그랬죠. 왜냐면 상품은 계실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품은 높일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필요하신 상품이 있으면, 그러니까 있으면으로 얘를 바꿔주고 필요하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면 필요한 건 손님이니까 손님을 높이는 차원에서. 아니면 필요하신에다가 상품이 있으시면 요 신은 손님 때문에 붙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소유할 상품이기 때문에 손님 때문에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아니면 필요한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계시면을 낮춰서 있으시면 정도로 붙이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는 게 아니라 있다로 바꾼다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했죠? 다음 두 번째요. 상품이세요. 상품은 이실 수가 없다니까요. 왜? 티셔츠는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 티셔츠는 이러한 상품이세요 라고 하는 거지만 티셔츠를 높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품이에요로 바꿔야 되는 거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가격이 3만원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가격은 높일 필요가 없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은 높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20니다가 아니라 원입니다 정도로 해야지 적절한 높임 표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두 번째요. 다현이가 얘기하는데요. 생일이라 보러 가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할머니 생일이었으니까. 그럼 생일은 할머니 생일은 높여야 되는 대상인 거고 그럼 생신이라는 특수어휘를 써야지만 맞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할머니를 보러 가는 거니까 할머니는 객체, 목적어로서 할머니를 높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러가 아니라 뵈러라고 하는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써야 되는 거죠. 뵙다는 특수어휘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 효원인데요. 효원이는 할머니가 좋아할 것 같아. 근데 할머니는 높임의 대상이잖아. 주체 높임으로써 할머니께서라고 높여야 돼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 다음에 좋아할이 아니라 좋아하실 여기 이 실이 붙었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얘랑 비교해봐요. 이거 하잖아요. 얘는 하실이잖아요. 봐요, 여러분. 할인데 요 사이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게 된 거예요, 그죠?
리을, 시가 들어갔네. 시는 우리가,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하죠. 그죠? 앞과 뒤에 뭐가 다 붙을 수 있는. 그래서 시라는 것들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체 높임에 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깨서라는 조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정리했던 거 머릿속에 혹시 있어요? 다? 잘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네. 높아심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살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죠? 잠깐만. 여기를 살짝 지우고, 여기를 지우면 좀 더 쓸 공간이 생기니까 여기다 좀 써볼게요. 이렇게 좀 지워 써보죠. 자, 여기를 우리가 주체 높임. 칸이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다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여기다가 상대 높임.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봐야죠. 자, 주체 높임은 뭐로 실현되냐? 저번에 얘기했지만 일단은 첫 번째가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된다. 그래서 가다가 아니라 가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는 깨서라고 하는 주격 조사에 의해서 실현된다. 그래서 아버지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런 말 쓴다 그랬죠. 다음 세 번째는 특수 어휘를 사용한다. 아버지가 먹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드신다라든지 아버지께서 잔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무신다라든지 그죠? 잡수시다라든지 특수 어휘 이용한다 얘기했었죠. 하나 더 있다면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미사한 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에다가 님을 붙이면 선생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 플러스 님이 된 거거든요. 그 님이라는 것도 주체 높임에 쓰이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요. 첫 번째 여기가 깨서라고 한다면 얘는 깨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라고 하죠. 얘는 이상한 게 떴네요. 업데이트가 있대요, 여러분. 자, 부사격 조사가 사용되어서 객체 높임을 실현하기도 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 특수어휘가 사실은 이 객체 높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객체 높임이 제일 많은 특수어휘. 할아버지를 데리고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모시고라든지. 이해 갔나요? 네, 그런 것들 잘 기억하면 되고요. 다음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되죠. 그래서 끝에 끝나는 말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높이 표현에 대한 것들을 정리 이렇게 하고요. 넘어가서 88페이지 가보시면 이번에는 시간 표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시간 표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우고 가볼게요. 다음 활동을 바탕으로 시간 표현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상황에 맞는 시간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두 가지를 알려드렸죠. 시간 표현은 크게 뭐가 있다? 시제라는 것과 동작상이라는 게 있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시제라고 하는 건 뭐다? 사건시라는 것과 발화시라는 게 있다. 다 기억할 하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기해요. 자,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지나간 일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럴 경우 우리가 과거라고 했고요. 말하는 것과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현재 일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라고 하죠.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먼저 발화를 하고 나중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까 미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제는 크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그거는 얘네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설을 알려드렸어요. 뭐 예를 들면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잠시 문제통에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동작상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진행 중인 진행상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완료상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진행 중인 것, 완료돼버린 것 이런 것들 뭐뭐 하고 있다 아니면 뭐뭐 하는 뭐뭐
뭐가 있을까? 완료상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뭐 해 놓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끝나버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문제통이 한번 보도록 하죠. 얘는 지금 뭔가를 다 먹어서 지금 되게 배부르다고 지금 약간 포만감 느낀 상태인 것 같고요. 얘는 지금 열심히 뭔가를 먹어대고 있는 것 같고요. 얘는 지금 아직 밥이 있는 거 보니까 좋았어 먹을 테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이제 먹을 예정인 애 같고. 그러면 여기는 정우는 밥을 뭐 해야 돼요? 정우는 밥을 먹었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먹다라는 단어를 갖고 만드는 건데 먹다라는 이 기본 단어에다가 엇이라고 하는 게 붙은 거예요. 그럼 이때 선생님이 이 먹은 간이라고 설명했었고요. 여기는 단은 미라고 설명했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말 끝에 오는 어말어미라고 설명했었죠. 근데 이 엇은 어말어미 앞에 오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붙였냐면 일로 빼서 선어말어미라고 우리가 붙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엇이 붙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정우는 밥을 먹었는데요. 밑에 보니까 정우는 밥을 먹은 경우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은 경우는 이미 다 먹어버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 얘기인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과거를 만든 거냐? 이쪽은 지금 쉽게 말해서 얘는 과거, 그죠? 여기는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거니까 현재, 여기는 지금 앞으로 먹을 거니까 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먹은 경우는 이 은이라는 게 붙어서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엇이부터 만들어진 거고 여기는 은이라는 게 붙은 건데 사실 요거는 먹은 경우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럼 정우라는 명사를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사람 이름을 수식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먹다라는 말이 관형사처럼 쓰인 거거든요. 여러분 관형사가 모르는 사람, 관형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관형사는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 같은 체언을 꾸미는 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먹다 사람 이런 말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다를 없애서 먹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먹은 사람 얘를 꾸며주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 동사 용언을 이 관형사처럼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이 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형사처럼 만들어주는 거니까 관형사형 어미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형사형 어미 은이 사용되면 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다음 여기는 현재 정우는 밥을 먹죠? 근데 먹는데 먹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먹다 아니면 먹는다. 그럼 는이라는 것들은 들어가면 지금 현재형을 만들어준다. 따라서 이것도 먹과 다 사이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선어말어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어말어미 는이 쓰이게 되면 현재를 얘기하고 선어말어미 엇이 쓰이게 되면 과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밥을 먹은 경우였다면 이번엔 밥을 먹는 정우라고 해야겠죠? 그럼 얘와의 차이점, 얘는 는이 붙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게 만드는 거니까 선생님 얘도 그러면 관형사형 어미인가요? 그렇죠. 얘도 관형사형 어미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관형사형 어미인데 얘는 과거를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으면 과거를 만들어주는구나. 는이 붙으면 현재를 만들어주는구나. 여기도 는이네? 선생님 그럼 이 두 개 는은 같은 는인가요? 아니죠. 이 는은 사이에 오기 때문에 선어말어미 는이 붙은 거고요. 얘는 뒤에 있는 말을 수식해주기 위해 온 거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인 거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선어말어미 는이 붙어 현재형을 실현하고 있군. 틀린 거죠.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는일지라도 용어 자체가 다른 거죠. 다음 이쪽이요. 정우는 밥을 여기는 먹었죠. 여기는 먹는죠. 그럼 여기는 먹을 것이다. 아니면 먹겠다.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 get이라는 단어 있으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먹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어말어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선어말어미 get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 아니면 먹을 것이다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또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인데 먹을 경우에요. 은이 붙으면 과거, 는이 붙으면 현재, 을이 붙으면 미래를 얘기할 수 있구나. 얘도
관형사형 어미라는 말을 여기다가 붙일 수 있겠네요. 요렇게. 됐어요? 여러분? 오케이? 뭐 어려운 건 아니었죠?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시제를 만들어주는 거, 선어말 어미가 붙어서 시제를 만들어주는 거, 이제 선생님이 잠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봐봐요. 학교 시험 문제도 그렇고요. 문제집 같은 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문제 나오면 많이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뭘 하나 만들어 온 건데, 이런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앞에 쪽에는 지금, 는이 쓰였고요. 뒤에 쪽, 밑에 는은 지금 은이 쓰였거든요. 자, 제목을 보시면 같은 어미, 다른 의미라고 선생님이 문제를 한 설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일단, 는이라고 하는 건 동사의 결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다의 먹는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동사에 어디서 는이 결합을 했어요. 그때 요거를 우리가 선어말어미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왜냐? 봐요. 먹다라는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오는 거니까 얘는 선어말어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는은 앞과 뒤 하이픈이 있잖아요. 줄 표시가.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뒤에 뭔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앞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끝에 온다는 얘기예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이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자, 먹는이라고 하는 것들 아까 설명했지만 이 먹는이 얘를 꾸밀 수 있잖아요. 관형사처럼 만들어주는, 그러면 관형사의 어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문제를 볼 때 아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예시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막 주고서 거기다가 이게 밑줄을 치거나 밑줄을 안 치면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장을 준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가 문장, 나 문장 주고 가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 나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현재를 실현하고 있군.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문제를 그렇게 많이 설정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형으로 쓰인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현재형은 뭐가 붙어서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은은 뭐죠? 여러분, 은이라고 하는 것들이 동사에 붙으면, 맞죠? 동사에 붙으면, 여기 봐요. 먹은 사람이에요. 언제요? 어제요. 예전에요. 그러니까 먹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는 는이 붙어서 둘 다 뭘 만들었냐면 현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현재를 만들었지만 얘는 선어말 어미가 붙어서 만드는 거고 얘는 관형사의 어미가 붙어 만든 거예요. 근데 얘는 동사에 은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 은은 이 뒤에 아무것도 안 써있죠. 그럼 얘는 선어말 어미는 아닌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먹으니 사람을 이렇게 수식할 수 있으니까 관형사의 어미구나. 그럼 먹은이란 것들은 언제 의미하냐면 얘는 과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동사에 은이 붙으면 과거를 의미할 수 있는데 형용사에 은이 붙으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관형사형 어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똑같아요. 이해갔죠? 여긴 똑같은데 좁은 길 언제 좁아요, 여러분? 좁은 건 옛날에 좁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옛날에 좁았다면 좁았던 길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좁은 길은 지금 좁은 길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현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요? 그러니까 위에 두 개 선생님이 가져온 이유가 뭔지 알겠죠? 똑같이 현재를 드러내는 말이고 똑같이 는이 동사에 붙었으나 이 는이 종류가 다를 수 있다라는 뜻이었고 밑에는 똑같이 관형사형 어미가 똑같이 은이 붙었으나 동사에 붙으면 과거가 될 수 있고 형용사에 붙으면 현재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쉽지만 문장 속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그 단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급선무라는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자, 요 내용을 잊으시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자, 다음 가볼게요. 2번 문제예요. 선생님도 출제할 때부터 그렇게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냥 그러한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팁을 드리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발 공부하세요. 문법은요. 개념만 공부하고서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반드시 개념을 공부했으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저 위에 보세요. 일단 선생님이 뭔가 좀 가져왔는데, 뭐 가져왔는데 나는 어제 현서와 함께 숙제를 해놓았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어제 현서와 함께 숙제를 해놓았어. 우리 지금 시간표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어제니까 이거 과거 얘기인가? 일단 머릿속에 이건 과거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는 지금 지금이니까 이건 현재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랑이 곧 입장하겠습니다. 아직 입장 안 한 거예요. 아, 이건 미래 같아요. 그죠? 이렇게. 아, 그러면 가는 이거 현재 얘기구나. 아이고, 쏘리. 죄송해요. 이거는 과거 얘기구나. 이거는 현재 얘기구나. 이거는 미래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2번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과거를 만들 때는 뭘 사용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어제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죠? 어제라고 하는 건 부사어라고 했죠? 특히 시간 부사어. 그러니까 어제라는 시간 부사어를 사용해서 과거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t, 여기 no at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어말어미와 어간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선어말어미라고 할 수 있는 건데 at 또는 이런 선어말어미에 들어가게 되면 아, 과거를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뭘 만들 수 있는 거냐면 여기는 과거 시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 노타란 말인데 여러분 요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설명을 잘 안 들으면 모를 수도 있는 거라서 요게 지금 해 놓았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걸 끄집어 볼게요. 해 놓았어에서 이 해라는 단어는 하다에서 온 거잖아요. 하다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간은 어디냐면 하가 어간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 플러스 뭐가 온 거냐면 놓다 이런 단어인 거예요. 좀 진하게 써줄게요. 나와라, 진하게. 자, 이건 뭐냐면 하 플러스 다음에 놓다 혹은 놓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해가 돼 있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 합치잖아요. 하아를 합치게 되면 여기에 불규칙 활용이라 해서 나중에 여러분 배워요. 지금 이것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아가 뭐가 되냐면 하여가 돼요. 그러니까 어가 여로 변하는 거예요. 하아가 하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여는 줄여서 우리가 해라고 써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여하고 해는 똑같은 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 놓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 놓았어라는 말은 뭐냐면 놓다라는 요 말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 안에. 근데 놓다란 말 있죠? 해놓다. 이건 뭔가 해서 놓은 게 아니라 그냥 했다가 포인트예요. 선생님 지난번에 이런 거 설명했잖아요. 아, 내가 그거 다 먹어버렸어. 그럼 먹어버렸어는 먹고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먹었다가 포인트예요. 앞에 먹어, 이게 본 용언, 뒤에 버렸어는 실제 뜻이 없는 보조 용언. 여기서 놓다, 이 놓다는 실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조 용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요거는 뭐 얘기한 거냐면 완료상, 쉽게 말하면 해 놓았어, 끝났어 라는 완료를 얘기하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은 과거 시제에 대한 얘기, 여기는 지금 시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밑에는 동작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아까 시간 표현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시제와 동작상. 이해갔죠? 자, 두 번째는요. 그는 지금. 그럼 지금 마찬가지겠죠. 얘도 시간부사어가 되겠죠. 제가 시간부사어였으니까. 그럼 여기 는. 선생님 이것도 선어말, 얘 선어말 어미? 맞아요? 얘가 선어말 어미인 이유는 앞과 뒤에 뭐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얘는 떠가는, 얘가 이렇게 해서 구름이잖아요. 그죠? 선생님 혹시 이거 아까 관형사용, 그래요. 이거 관형사용어미예요. 그죠? 떠가는이 구름이란 명사를 꾸미니까. 자, 그때 가다라는 건 동사잖아요. 그 동사에 는이 붙어요. 우리 아까 동사에 는이 붙으면 현재라고 아까 배웠잖아요. 현재. 그래서 떠가는 현재 얘기하는 거 써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음에 여기 고 있다. 선생님 이거 혹시 보조용언 얘기인가요?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구름을 보고 있다 있잖아요. 구름을 보고 여기 있어. 이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상태인 거예요. 보다가 포인트. 있는 건 그냥 보조용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똑같이 여기 있는 이 하얀색 부분은 현재형.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얀색 부분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뭐뭐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는 진행상.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동작상을 설명하는 말인 거죠. 동작상에는 진행상이 있고 완료상이 있다고 얘기했죠? 얘는 지금 보고 있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두 개는 시제, 얘는 진행상, 얘도 진행상을 설명한다는 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곧이라는 단어는 사전 찾아오면 여러분 부사어로 나와요. 그래서 곧, 아직 안 일어난 일이죠. 곧, 빠른 시간 내에 입장하겠습니다. 그럼 이 get이라는 것도 사이에 있잖아요. 아, 선생님 이제 알아요. 사이에 오는 거니까 선어말 어미. yes. 맞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사어나 선어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미래 시제밖에 없는 거겠죠. 다 했네요. 됐죠? 요거 부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어부터 찾을 수 있지? 이게 이렇게 된 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표현 마지막 문제인데, 보기 밑줄치 부분에 사용된 시간 표현이 문장에서 각각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좀 찾아보래요. 선생님, 지난번에 이런 문제 한번 풀어준 적 있는데, 이 시간 표현이라는 게 분명히 이거는 현재에 쓰인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현재 의미가 아닌 거. 이거는 과거에 쓴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과거가 아닌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인 거냐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넌 이제 아버지께 혼났다? 그럼 여기서 뭐 혼났다는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혼나 플러스 앗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혼나, 이거 안 써있네. 혼나 플러스 앗 플러스 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앗이라는 게 들어간 거니까 얘는 선어말 어미가 들어간 건데 이 선어말 어미 여러분 뭐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죠. 좀 깔끔하게 해야겠다. 이게 선생님 학교 칠판이 물로 지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깔끔하게 닦이기도 하는데 오늘따라 좀 지저분해서 여러분 보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갖고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닦고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혼나 플러스 앗 플러스 다. 간단하게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앗이라고 하는 건 선어말 어미가 들어갔는데 사실 앗이나 엇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잖아요. 그럼 얘는 과거여야 하거든요. 근데 넌 이제니까 앞으로잖아. 넌 이제 아버지께 혼났다? 아직 혼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낫은 어떤 의미가 있냐? 미래의 사건이나 일이 이미 정해진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앗을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거의 의미하고는 다른 거죠. 이해했죠? 자, 두 번째. 나 다음 달에 군대 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군대 간다는 말 어떻게 된 거죠? 가다에서 온 말이니까 가 플러스 니은 플러스 이렇게 되는 말인 거죠. 그럼 요렇게 이거 사실 여기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죠. 요 은이라는 거 니은이 붙게 되면 군대에 간다? 사실은 현재형에 쓰는 말이랑 마찬가지인 건데 나 다음 달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언제예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죠. 나 밥 먹는다 그러면 밥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사실 은이니까 뭐 과거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 다음 get이라는 거 아까 설명했죠. 미래에 내가 뭐뭐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거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나도 네가 가는 곳으로 이번 주부터 봉사하러 가겠어 라고 하는 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는 거 주체 의지 드러낸다는 건 앞에서 설명한 적 있으니까 그대로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시간 표현에 관한 거였고요. 이제 세 번째 피동 표현에 관한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는 사동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그래서 이건 사동 표현은 올림포스 국어에서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거고요. 여기는 피동 표현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활동 바탕으로 피동 표현 알아보자. 피동문이 여름이 되면 개와 고양이가 많이 버려집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저번에 피동문과 능동 맞는 법 알려드렸죠. 기억나세요? 개가 고양이를 물다 라는 문장이 있다 친다면 이것도 잘 안 보이죠. 선생님이 좀 깔끔하게 잘 보이게 물을 묻혀서 한번 닦은 후에 여기다가 써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럼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잘 보이죠? 개가 고양이를 물다 이렇게 돼 있는데 피동을 만들려면 어떻게 알아요? 일단 목적어가 이쪽 주어로 오고 얘가 부사어로 가라. 그래서 고양이가 개에게 이거는 피동사를 붙여야겠죠. 이 히비기 중에 하나 붙이라 그랬죠? 물리다. 그럼 물림을 당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 만드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똑같은 거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피동문인데 여름이 되면 개와 고양이가 많이 버려진대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개와 고양이가 버려진 거잖아.
누군가가 버린 게 아니라 버려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버리어집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버리어집니다라는 거는 일종의 당한 표현인 건데 이렇게 쓰게 되면 뭐가 문제인 거냐면 버리는 주체가 없어요. 누가 버렸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진 대상의 즉 개와 고양이에 좀 더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능동문 바꿔오면 능동문은 이렇게 돼요.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주체가 생겼죠. 주체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를 많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버립니다가 버려집니다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버립니다가 어집니다. 여기 지금 보면 뭐뭐 어지다라는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어지다. 뭐뭐 어지다는 우리가 피동만 때 쓰는 거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피동. 기억나시죠? 특히 통사적 피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따 한번 더 정리해 줄게요. 자, 어쨌든 사람들이 고양이를 많이 버린다 해버리면 이때는 표현 효과가 사람들의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버린 주체. 그래서 버려진 대상이 아니라 버리는 사람의 주목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능동문의 핵심은 버리는 주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동문은 원래는 여름이 되면 사람들에 의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데 그 말을 빼버리고 쟤만 집어넣어 버리니까 아무래도 버리는 주체가 아닌 대상에 주목하게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좀 보기 편하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원래는 여러분 위에 있는 요거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를 많이 버립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 능동문이죠. 능동문. 선생님이 조금 전 설명했던 그 능동과 피동 설명하려는 선생님이 문장을 따로 만들어 본 건데 방금 전에 했던 걸 좀 깔끔하게 정리한 거예요.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를 많이 버려요. 그럼 사람들은 이 주어가 개와 고양이를 목적어를 버립니다. 이거는 그냥 능동사죠. 이렇게. 근데 이 능동문을 우리가 피동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었냐면 주어를 부사어로 보내라 라고 얘기했죠. 자, 부사어가 되려면 에게를 붙이면 부사어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어를 사람들에게로 바꾸는 거고요.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라. 그래서 주어를 만들기 위해 가를 붙인 거고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가 사람들에게 많이 버려. 이거는 능동사였으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피동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피동 표현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버려집니다라는 것들은 뭐냐면 밑에 쓰면 버리어집니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어지다라는 게 보이죠. 이 어지다. 요거는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 히리기를 붙여 만드는 건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파생적 피동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파생적 피동은 피동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적 피동은 이히리기 요런 거를 붙여서 만들면 파생적 피동. 그 다음에 뭐뭐 어지다 요렇게 만들게 되면 이거는 통사적 피동이라고 지난번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저기다 정리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지다가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통사적 피동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피동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피동 표현이라고만 얘기해야 더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됐나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개념 강의 들으세요. 거기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걸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다음 3-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장에 사용된 피동표현의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피동표현의 문제점이 뭘까 보도록 하죠. 아, 여기도 또 너무 지저분하자. 그죠? 가자. 자, 갈게요. 자, 첫 번째인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어떡하지? 1시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40분째 찍고 있는데요. 빨리 찍어볼게요. 마무리하려면. 자, 잘못된 피동 표현이 있는 건데 창문이 잘 닫혀졌는지 확인해봐 라고 얘기했어요. 닫혀졌는지에 포인트가 있는 건데 이 닫혀졌는지가 여러분 닫히, 어지, 얻는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이 히리기 할 때 히와 어지다에 어지가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동이 몇 개 있는 거냐면 이중 피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다 쓸게요. 그냥 앞에다가 얘는 이중피동은 안 돼! 내가 지난번 설명했거든요. 이중피동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그래서 닫히 얻는지 이게 닫혔는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여기까지가 지워야겠다. 그래서 1번이 여기는 요 1번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요렇게 결합을 시키면 여기는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지 얻는지가 닫아졌는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만 써라. 왜? 이중 피동은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다음 두 번째, 여기는 말썽이 빚어지고가 문제인 건데 왜 그런 거냐면 이 말썽이 빚어지고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썽을 빚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거는 번역을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번역투의 문종이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말썽을 빚는 거지 말썽이 빚어지다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피동 표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 파트가 인용 표현에 대한 거거든요. 그거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인용 표현입니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보죠. 일단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보내고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 보내고 여기 이제 바꾸는 방법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데 지난번 이제 개념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한번 이제 예심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알아야 될 거는 직접 인용은 라고가 들어가는 거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간접 인용은 고가 들어간다. 그리고 직접 인용은 따옴표가 붙죠. 여긴 따옴표가 없고요.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는 함께 산책하시겠어요? 라고 나에게 말했다 라고 했죠. 여기는 지금 따옴표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직접 인용인가 보다. 그럼 간접 인용으로 바꾸려면 따옴표를 없애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그는 함께 산책하겠.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야라는 말이 붙고 라고 대신에 고가 왔어요. 그죠? 여러분 야가 중요한 건데 보통 간접 인용을 만들 때 이 고 앞에 뭘 많이 붙이냐면 종결음이 다냐, 라자, 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붙이면 돼요. 왜냐하면 산책하시겠어? 유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책하겠냐고 나에게 말했다라고 하면 뭐 간단한 거죠. 자, 이쪽은 마찬가지인데 현우는 나에게 내가 앉아있는 이곳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대요. 자, 고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일단은 나에게 이러한 말을 한 거죠. 그럼 현우는 나에게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내가 앉아있는 이곳에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직접 인용으로 바꿔라라고 하는 건데 자, 봐요. 현우가 나에게 내가 앉아있는 곳에 가만히 앉아있으래요. 그러면 내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우는 나에게, 이 나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우가 얘기한다면 너라고 얘기하겠죠. 나한테. 현우 입장에서니까. 그래서 네가, 그죠? 내가 큰 땅을 붙이고 당연히요. 내가 앉아있는 이곳은 내 입장에서 이곳이고요. 현우가 나한테 얘기한다면 현우 입장에서는 그곳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이해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내 입장에서 이곳이에요. 근데 밑에는 현우가 얘기했다고 보는 거니까 현우 입장에서는 이곳은 그곳이 돼야 맞는 거니까 이곳을 그곳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내라는 단어는 너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고라는 거는 라고로 바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미리 팁 적었는데 간접 인용은 조사 고를 붙이는 건데 주로 종결음이 다냐, 라자, 마 뒤에 보통 이 고를 붙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뭐 한다고 했잖아. 이런 거. 내가 그거를 하냐고 했잖아. 이런 거. 아니면 내가 그렇게 라고 했잖아. 내가 이거 하자고 했잖아. 내가 그거 주마고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런 말들 뒤에 붙으니까 간접 인용을 만들 때에는 끝에 이러한 말들을 붙이면 어색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 인용 표현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나올 만한 게 뻔해요. 여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말 속에서 나라고 되어 있지만 간접 인용 바꿀 때는 뭐라고 바꿔야 되는지를 잘 고민해 보시고 요거는 문제 몇 문제만 풀어오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90페이지 넘어가서 잘못된 문법의 사료가 아니라 오용사례에 대한 것들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의 오용사례인데요. 바르게 써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땡땡땡을 프랑스 황후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신 상품입니다. 여러분, 그 상품이 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제작되실 수 있나요? 아까 설명했는데 제품은 제작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높임인 거죠. 따라서 제작되신이라는 말은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작된 정도로 바꾸는 게 가장 무난한 거죠. 제작된. 왜? 제품을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음 두 번째. 이 제품이 잘 입어지실 거예요. 입어지는 거 뭐죠? 그냥 잘 입을 거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이것도 불필요한 비동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냥 제품을 잘 입으실 거예요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란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 갔죠? 여기도 시란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주말에 비가 오면서 늦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뭐 하겠습니다는 그냥 예상이 자체가 이미 미래일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다 굳이 get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있나?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상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굳이 예상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시간 선어만 어미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상됩니다 정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된다는 말 자체가 이미 지금 얘기 아니라 미래일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다음 여기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근데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큰 따옴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없다는 말이 있다. 원래는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직접 인용은 뭐뭐라고 혹은 뭐뭐라고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 는이 붙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라는이란 말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봐요. 직접 인용을 그대로 쓰려면 뭐뭐라고 하는이란 말이잖아요. 이 라고 하는이란 말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뭐뭐라는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줄여서.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뭐라고 하는을 줄여서 라는, 그러니까 이 라자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요거를 큰 따옴표를 없애서 간접 인용을 할 거라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뭐뭐고 여기에 붙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뭐고 하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뭐고 하는 있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는 하나만 붙여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고하라는 것들을 없애고 는 하나. 그럼 는이라는 게 하나 붙으려면 이럴 땐 큰 따옴표 없애고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말이 있겠구나.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다 맞는 말이었지만 큰 따옴표를 뺐다면 오케이 할 수 있는 거였죠. 왜냐면 는이라는 말이 붙는 거는 간접 인용에 쓰는 말이었으니까. 그럼 큰 따옴표를 쓰려면 라고 하는을 줄여서 라는이란 말로 쓸 수 있었다. 요 정도까지 하면 크게 어렵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직접 인용인 거고 밑에는 간접 인용이다라고 여러분이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선생님이 일단 여러분 교사용 교과서인가요? 거기에 예시가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예시를 좀 약간 줄여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요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요거 하고서 오늘 수업은 종료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이 잘 고칠 수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 쓰는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주문하신 음료가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주문하신 음료가 나오셨습니다. 라는 얘기는 음료는 나오실 수 없거든요. 음료를 높일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오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지워서 음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음료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요. 모든 상품이 매진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인데 상품은 매진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매진되셨습니다가 아니라 매진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시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절한 말이 되는 거죠. 매진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지금 뭐냐면 잘못된 높임이죠. 잘못된 높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많이 써요. 화면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았다. 화면에 비춰지는 내 모습인데 사실 여러분 이 비춰지는이라는 말이 어떻게 된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빛이 어지는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 화면에 얼굴이 그냥 비친다 하면 돼요. 얼굴은 비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비치는 거니까. 이 불필요한 피동을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화면에 비치는 내 모습을 모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어지는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피동에 관한 얘기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한번 말했는 내용을 기억해. 좀 이상하지 않니? 말했는 내용이라는 게 그냥 말했는은 말한 내용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말했던이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말했던이라고 해서 과거를 표현하든가 아니면 말한이라고 해서 쓰든가 그럼 되는데 굳이 말했는이라면 잘못된 그렇죠? 시간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인수가 자신의 전화에 메시지를 남겨라고 말했어. 좀 이상하지 않니? 뭐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인용 표현에 대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인수가 자신의 전화에 메시지를 남겨라고 했대. 라고란 말이 붙었다라고 본다면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선생님 이거 그냥 고가 붙은 거 아닐까요? 그럼 고라고 했으면 자신의 전화에 메시지를 남겨라. 요건 직접 인용 같은 말이잖아. 남겨라! 고? 이상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 문장을 바꿀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자신의 전화의 메시지를 일단은 큰 따옴표를 쓰고 싶지 않다면 요걸 이렇게 바꿔야겠지? 남기라고 이렇게 좀 바꿔야겠죠? 남기라고 말했다. 남겨라는 말은 뭔가 지금 그런 거잖아. 이 라고 이렇게 있어버리면 남겨라는 게 뭔가 진짜 말한 것처럼 쓴 거니까. 그래서 남겨라가 아니라 남기라고 말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일종의 간접 인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직접 인용을 바꾸려면 인수가 자신의 전화에 메시지를 남겨라고 했다. 그러면 자신이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수가 내라고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내 전화에 왜냐면 자신이 인수인데 인수가 자신을 자신이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인수는 나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내 전화에 메시지를 남겨. 그죠? 그 다음에 찍고 따옴표 끊고 직접 인용이니까 라고 말했다. 라고를 집어넣는 거죠. 따라서 따옴표 찍고 자신을 내로만 바꾸면 직접 인용이라고 될 수 있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리 끝!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선생님이 대충 한 1시간 좀 안 되게 강의하긴 했는데 학습활동 내용 자체도 워낙 또 많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이 사실 선생님 강의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주말 이용해서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문법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서 익숙해져야지만 아마도 이 문제풀이를 잘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들었다고 다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접 문제 풀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많이 숙달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꼭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세요. 문법 문제집을 최소한 한 2-3번 정도 푸신다면 문법에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꼭 문제 많이 푸시고요. 선생님들도 문제 많이 안 풀면 가끔 헷갈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법은 안 하면 헷갈리는 거고 안 하면 어려운 거니까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화이팅! 문법 화이팅! 이번 중간고사 대박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